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컴퓨터 인공지능학부 홍득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의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시스템 해킹과 보안 3판,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양대일 지음 한빛 아카데미, 그리고 정보 보안 개론 실전 예제로 배우는 이론과 응용, 이상진 지음 인피니티 북스라는 두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etc 디렉터리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접근하여 파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패스워드를 직접 관리하면 패스워드 유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가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읽어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패스워드 파일은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홈 디렉터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패스워드를 해시한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옮겨놓고 이렇게 패스워드를 저장한 파일에 대해서는 오직 루트 사용자만 읽어볼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암호화한이라는 말에 빨간색과 취소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정확한 의미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패스워드를 해시한 값, 해시 값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암호화된 패스워드에 빨간 취소선으로 표시해 놓고 그 대신 패스워드 해시 값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국내 서적은 물론 국외의 문서에서도 종종 암호화된 값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이 해시 값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것은 비밀로 관리되는 어떤 키를 그 데이터와 함께 암호화 알고리즘에 입력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원래의 데이터로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호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해시한다는 것은 일단 비밀키가 없이 입력된 데이터를 정해진 크기의 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요. 패스워드에 적용되는 해시는 원래의 데이터를 박박 갈고 굽고 잔뜩 구겨서 해시 값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명백한 차이 때문에 저는 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패스워드 암호화가 아니라 패스워드 해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늘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워드 해시 값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파일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패스워드 파일은 이름과는 달리 패스워드 정보를 제외한 계정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파일의 권한 정보를 살펴보면 패스워드 파일은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반면에 섀도우 파일은 오직 루트 관리자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섀도우 파일에도 패스워드 정보는 없어요. 패스워드 해시값만 있을 뿐이죠. 그림의 예시에는 두 계정의 패스워드 해시값 정보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계정 정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면 모두 같은 위치에 세 군데의 달러 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죠. 네. 네, 이 달러 표시는 구분자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달러 표시와 두 번째 달러 표시 사이에 있는 숫자는 해시에 사용된 해시 함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표시와 세 번째 달러 표시 사이에 있는 값은 솔트라고 불리는 랜덤한 값으로서
패스워드와 함께 해시 함수에 입력되어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솔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달러 표시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해시 값입니다. 패스워드 파일을 살펴볼게요. 이번엔 자, 이렇게 계정 이름 다음에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섀도우 파일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설정에서는 패스워드 파일이나 섀도우 파일, 어떤 파일에서도 패스워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서버조차 사용자의 실제 패스워드 값을 모른다는 거죠. 대신 그것에 대응되는 해시 값이 있는데 해시 값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하여 섀도우 파일을 탈취하더라도 패스워드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가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서버는 입력된 정보와 섀도우 파일의 솔트 값을 이용해서 해시 값을 계산하고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패스워드 해시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해시 타입 부분에서 1은 MD5라는 해시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자, 해시 타입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갔네요. 해시 타입은 달러 세 가지 요 달러 표시 사이에 첫 번째 달러 표시와 두 번째 달러 표시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예시에서 보시면은 루트의 경우에는 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계정에서는 1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해시 타입 부분에서 1은 MD5라는 해시 함수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취약점이 발견돼서 최신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운영체제에서 지금 이 패스워드 파일을 섀도우 파일을 살펴보았을 때 해시 타입 부분이 1인 것이 있다. 그러면 운영체제의 버전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5번의 샤256 하고 6번의 샤5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해시 함수는 국제 표준 해시 함수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밑에 여기 아래에 있는 두 해시 함수는 가장 최근인 2013년경에 개발된 것으로서 특히 이 패스워드 크래킹이 안전하도록 설계된 매우 높은 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신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해시하는 데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해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정의는 이메일 입력에 대하여 고정된 길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입력 값이라도 고정된 길이로 엄청 복잡하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그 고정된 길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마치 박박 갈아서 뭉치고 또 구겨서 값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원이 불가능하게. 그래서 패스워드 해시와 같이 특히나 보안용으로 개발된 해시 함수에는 여기에 특별히 추가되는 암호학적인 성질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국제 표준 해시 함수 샤256의 경우 256비트 해시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어떠한 값이 입력되더라도 아무리 긴 값이 입력되더라도 256비트 해시 값을 출력하고요. 작은 값 그냥 1 또는 0 이런 것을 입력하더라도 256비트 해시 값이 출력됩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이론상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같은 256비트 해시 값을 갖는 무수히 많은 입력값이 SHA-256에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SHA-256 해시 값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입력, 즉 이것을 충돌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충돌상을 찾을 확률이 2의 마이너스 128승으로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SHA-256 해시 함수를 적어도 2의 128승번을 계산해야 충돌상 한 개를 겨우 찾을까 말까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HA-256은 비트코인에 사용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이 수치를 크게 밑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시간이 소요돼서 사실상 충돌상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상 불가능하다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계산상 불가능하다 또는 계산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해시 함수는 역방향 계산, 즉 해시 값으로부터 입력 값을 거꾸로 계산하는 것도 계산상 불가능해요.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그 입력 값을 찾아내려면 일일이 입력 값을 대입해보는 무차별 대입을 해봐야 하는데 SHA-256의 경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2의 마이너스 256승에 해당합니다. 역시 계산상 불가능하겠죠. 2의 256승번을 계산해봐야 겨우 한 번 정도 그런 입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찾아낼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SHA-512는 512비트 해시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충돌상을 찾는 것이나 특정 해시 값으로부터 입력 값을 찾는 것 모두 SHA-256보다 계산상으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서적을 읽으시다가 MD4, MD5, SHA-1과 같은 해시 함수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디에 그런 MD4, MD5, SHA-1과 같은 해시 함수들이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 함수들은 취약점이 발견돼서 최신 운영체제나 프로토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보안서적에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러한 경고 없이 그냥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 책은 최신 해시 함수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섀도우 파일에서 볼 수 있는 솔트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짧은 길이의 난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패스워드는 솔트와 함께 해시 함수에 입력돼서 해시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솔트를 적용함으로써 같은 패스워드에 대해서도 다른 값이 저장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성질이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할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한 대응에도 솔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패스워드 크래킹을 설명한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결과 서버는 애초에 패스워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패스워드의 해시값만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방법을 보통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공격입니다. 혹은 사전 대입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한 패스워드를 유추해서 그것을 사전으로 만들어서 대입해보는 그런 사회공학적 기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영어로 brute force attack이라고 하고요. 혹은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무차별 공격, 무작위 공격이라는 좀 더 짧은 용어로도
언급되기도 해요. 이름 그대로 패스워드를 찾을 때까지 무작정 아무거나 대입해보는 그런 무식한 공격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는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공격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과는 달리 짧은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격의 원조는 마틴 헬만이라는 분이 1980년에 발표한 논문 크립트 어널리틱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데스라는 당시 미국 표준 블로그머 알고리즘의 비밀키를 복구하는 기법으로서 제시되었었습니다. 자, 사전 공격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가 설정하는 대부분의 패스워드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음에 착안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머릿속에 무작위 문자열을 외워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단어, 키보드상의 나열 순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회사 이름, 생일 등의 정보를 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공격은 이렇듯 패스워드로 사용할 만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패스워드 후보군을 포함시키는 그런 공격용 사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를 하나씩 대입해서 패스워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개인정보 등을 충분히 알고 있고 패스워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패스워드 크래킹 기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무차별 대입 공격의 기본 정의는 패스워드를 구할 때까지 랜덤하게 계속 시도해보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의 길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생성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입력해보는 그런 공격 방식으로 정의를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전 공격에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패스워드 길이를 추측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길이부터 시작해서 차츰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므로 패스워드가 복잡하지 않거나 길이가 짧으면 이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차별 대입 공격의 복잡도는 패스워드 설정 때 복잡성 권고안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두 공격보다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이 공격의 원리가 잘 설명된 국내 보안 서적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남는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공격 대상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지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격의 전제 조건입니다. 즉 우리는 공격자가 공격을 언제 시도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딱 등장했을 때 그 공격이 사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미리 계속 준비되었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전혀 공격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자는 차근차근 준비해 왔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격자가 남는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해시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공격자가 계산해서 어떤 미리 계산된 테이블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말로는 사전 계산 테이블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즉, 무차별 대입 공격을 미리 준비해 놓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자가 엄청난 크기의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값이 주어지면 그것이 테이블에 있는지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공격자의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충분히 큰 테이블을 공격에 사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의 메모리 참조만으로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공격자의 준비 기간을 오프라인 타임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복구에 착수해서 성공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을 온라인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타임을 무시하고요. 우선 이 공격에서는 오프라인 타임보다는 테이블을 이용한 패스워드 온라인 타임과 그 메모리 크기만을 공격 비용으로 고려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을 이용하는 공격은 오프라인 타임은 무차별 대입 공격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공격자가 뭘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 공격자가 얼마나 오래된 공격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큰 사전 계산 테이블이 있다면 온라인 타임이 1, 즉 단 한 번의 테이블 참조로 곧바로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크기가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하는 메모리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진다면 공격이 불가능하겠죠. 아까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설명할 때 계산상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경우에는 비용상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자, 레인보우 테이블은 바로 이 부분의 이 문제점에 착안해서 온라인 타임은 1이니까 조금 늘리고 테이블의 크기를 줄이는 쪽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사실 레인보우 테이블이 아닌 그냥 단순한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이라면은 이걸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복구하려고 한다면은 초국가적 수준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이 발전한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패스워드 크래킹에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을 이용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을 더욱 개선시킨 것이 바로 레인보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은 쉽게 이해되는 만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큰 메모리가 있다면 말이죠. 이런 패스워드들을 가정해보죠. 일단 솔트는 난수지만 이미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해시 함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솔트가 없다. 그러니까 솔트를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각 패스워드들의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어떤 솔트가 사용됐다. 특정 타겟의 어떤 패스워드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 패스워드에 대응되는 솔트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해시 함수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각 패스워드들의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이런 해시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와 해시 값들을 저장하면 그게 바로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러한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의 단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블 크기에 비례하여 메모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공격자에게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메모리 비용의 한계로 테이블 크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이라는 것에서는 앞서 설명된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해시 값을 다시 패스워드 크기의 값으로 변환하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추측하는 패스워드의 크기가 16바이트라면 해시 값의 최하위 16바이트만 취하는 함수를 r 함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먼저 패스워드 후보군을 고려합니다. 이것을 스타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스타트 포인트. 네. 그리고 나서 각 패스워드 후보들을 해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 해시 값에 r 함수를 적용시켜서 다시 패스워드 크기의 값들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시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지막 해시 값을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패스워드 후보군인 스타트 포인트와 그리고 마지막 해시 값인 엔드포인트만을 저장한 것이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r 함수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거의 없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같은 연산량에 비해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보다 크기가 훨씬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이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떻게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찾고 싶은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 h를 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 해시값에 r 해시를 반복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테이블에 저장된 엔드포인트 중 하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몇 번 r 해시를 적용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이 r 해시의 적용은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사이의 간격 이하로 적용해야 하고요. 만약 그렇게 엔드 포인트가 발견된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된다면 해시값 h에 대응되는 패스워드가 해당 엔드포인트가 있는 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행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r 해시를 몇 번 적용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의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h이고 이걸 r 해시를 몇 번 적용했느냐 이걸 알고 있고, 하지만 해시 함수는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응되는 해당 행의 그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다시 해시 r을 반복 적용해서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한 행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타임이 증가하는 대신 메모리 요구량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개만 해보죠. 먼저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그 대응되는 그 해시값 h가 이미 엔드포인트인 경우는 바로 이런 상황이고요. 얘가 h인 거고, 따라서 해당 그 스타트 포인트, 동일한 그 행에 있는 그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만약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가 패스워드에 그 대응되는 해시값 h가 엔드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r 해시를 한번 적용하니까 엔드 포인트 중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고요. 따라서 해당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엔드 포인트 전 지점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해시 r을 적용해야 되죠. 요 부분에서는 해시 그 다음에 r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h에 r 해시를 두 번 적용하니까 엔드 포인트 중 하나가 된다면, 그럼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따라서 해당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 전전 지점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h에 r 해시를 3번 적용하니까 r 해시를 적용하니까 엔드 포인트 중 하나가 된다면 이런 상황인 거고요. 따라서 해당 그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 전전전 지점까지 계산하면 패스워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방법이 프리 컴퓨테이션 테이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단한 함수 r과 해시 함수를 계속 반복 적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r과 해시의 합성 함수를 요 f라고 해봅시다. 예. 일반적으로 어떤 입력값에 같은 함수를 계속 반복 적용하는 것은 언젠가 충돌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계속 쭉 가다가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 쭉 돌다가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온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충돌이 되면 여기서 계속 돌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면은 값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즉 어떤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계속 같은 함수를 반복 적용하는 경로는 전체 영역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테이블이 커버할 수 있는 패스워드 후보군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충돌이 발생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을 이용해서 패스워드 복구를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 확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바로 여러 개의 r을 사용하여 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 적용되는 효과를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인보우 테이블입니다.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테이블의 폭만큼 많은 다른 종류의 R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가정하면 설명하기가 쉬워져서요. 네. 다시 또 프리컴퓨테이션 테이블,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에서와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후보군을 스타트 포인트로 잡은 후 해시 함수를 적용하고
첫 번째 R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해시하고 두 번째 R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서 마지막에 해시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시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엔드 포인트를 스타트 포인트와 함께 저장합니다. 이러면 레인보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찾는 과정도 살펴봅시다.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에 대응되는 해시값 h를 구했는데 그것이 이미 엔드 포인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스타트 포인트에서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시값 h가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면 가장 마지막 R 함수와 해시를 적용해서 엔드 포인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므로 해당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 전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R 함수와 해시를 적용해서 엔드 포인트가 되는지 확인했는데 여전히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R 함수와 해시를 적용해서 엔드 포인트인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테이블과 조금 다른 것은 R 함수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그 패스워드 해시값 h에 마지막 R 함수와 h를 적용해 마지막 R 함수와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엔드 포인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는데 여전히 엔드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패스워드 해시 값에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R 함수와 해시를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R 함수와 해시를 적용해야 해서 엔드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네, 요 순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므로 해당 스타트 포인트로부터 엔드 포인트 전전까지 또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네,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찾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패스워드 크래킹 방법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 이 강의에 참고한 서적들을 포함한 여러 보안 서적에서 패스워드 크래킹과 레인보우 테이블을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는 공격 방법이 사전 공격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보다 훨씬 효과적인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패스워드 탐색에 소요되는 온라인 타임뿐만 아니라 테이블 작성에 소요되는 오프라인 타임까지 고려한다면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공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집요하고 지속적인 공격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후에야 온라인 타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보안 서적에 적힌 내용은 기존에 이미 누군가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해시 함수 알고리즘이 막 바뀌거나 이러면 그 전까지 만들어진 레인보우 테이블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또
요즘엔 그런 시스템은 없을 것 같은데 솔트 없이 패스워드 해시에 장기간 동일한 그 패스워드 해시에 동일한 그런 해시 함수를 장기간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시스템은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어떤 보안에 관한 만화책에서는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이 막을 수 없는 공격인 것처럼 설명해 놓았는데요. 솔트는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에 대한 좋은 대응 방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솔트는 랜덤한 값이고 모든 패스워드에 대부분 다른 솔트 값이 적용되는데 특정 계정의 패스워드를 타깃으로 한다면 솔트가 랜덤하게 선택된 상수로서 레인보우 테이블 구성할 때 적용되는 해시 함수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솔트가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격자는 섀도우 파일을 탈취해서 솔트와 해시값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레인보우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 타임을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오프라인 타임이 온라인 타임이 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공격자가 레인보우 테이블을 미리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솔트 또한 입력의 일부로 생각하여 테이블을 만드는 것인데 고려해야 하는 입력이 커질수록 테이블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닉스 리눅스의 패스워드 관리 방법부터 패스워드 크래킹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패스워드 크래킹을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기존 보안 서적에서 제시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한 실습들이 좀 썰렁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한 원리들을 이해했다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스템 해킹과 보안,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교재에는 리눅스 패스워드 크래킹하기 라는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환경은 우분투 17이고 사용한 도구는 존 더 리퍼입니다. 우분투 17에서 존 더 리퍼는 apt-get 명령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된 이후에는 존 명령으로 존 더 리퍼의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교재에서는 실습용으로 테스트 01이라는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유저 add라는 명령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패스워드 테스트 01이라는 명령으로 테스트 01 이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섀도우 파일에서 패스워드 해시값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실습용으로 테스트 01부터 테스트 02, 03, 04, 05, 06까지 테스트 06까지 계정을 만들고 패스워드를 설정한 것 같은데 실제 설정한 패스워드는 이렇습니다. 교재에서는 존 더 리퍼를 통해 사전 공격을 실습했군요. 사전 공격을 실습했어요. 그런데 해당 실습의 첫 부분에는 무작위 대입 공격을 한다고 설명해 놓았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파일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어놓고 실행했군요. 여기 보면은 자, 요걸 볼 수 있는데 워드 리스트라는 것이 사전 공격을 수행함을 의미하고요. 그 대상은 섀도우 파일이고 요 dict.txt가 바로 그 사전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자신이 설정한 패스워드를 넣어놓고 실행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패스워드를 찾았다고 나오겠죠?
역시나 좀 썰렁합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잔더 리퍼로 무차별 대입 공격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맷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해시 함수 이름을 넣고 실행하면 되는데요. 섀도우 파일에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테스트 01부터 테스트 06까지의 모든 패스워드들이 SHA-512로 해시되었으니 SHA-512에 해당하는 잔더 리퍼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잔더 리퍼는 사용법 설명으로 보아 사전 공격 수행에 관한 기능이 많은 것 같고 무차별 대입 공격도 수행할 수 있지만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도구로는 레인보우 크랙이라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스템 해킹과 보안, 정보 보안 개론과 실습,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전 대입 공격에 실패한 경우 무작위 대입법으로 패스워드 크래킹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SHA-512 해시를 사용한 섀도우 파일을 무작위 대입법을 써서 패스워드 크래킹하기는 매우 어렵다. SHA-512 알고리즘을 사용한 해시 생성에 시간 소요가 많아 경우의 수 모두 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SHA-512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시된 섀도우 파일을 크래킹할 때는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크래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SHA-512는 64비트 단위 산술 연산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32비트 프로세서에서는 느렸을 수 있으나 64비트 프로세서에서는 느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32비트 프로세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HA-512가 굉장히 느려서 이거를 가지고 무차별 대입 공격 같은 것은 도저히 시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패스워드 공격이 어려운 이유가 샤를 비롯한 그런 해시 함수들이 적용되고 이 해시 함수들이 역방향 계산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패스워드 공격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패스워드들이 간단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래킹하는 것은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인보우 테이블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해시 함수 그리고 운영체제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